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배출가스 공회전 집중 단속이 시행됐고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폐쇄되거나 이부제를 시행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불이 났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지한 뒤 가장 안전한 대피로를 찾아 대피시키는 건데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날씨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작이나 명곡들도 날씨의 영향으로 탄생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예술인들의 삶과 날씨의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은 춥고 건조한 겨울철 코어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감기와 착각하기 쉬워 방치하면 치통이나 얼굴에 심한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부비동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에서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운행이 전면 제한됐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배출가스 공회전 집중 단속이 시행됐고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폐쇄됐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전면 제한됐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도심의 녹색 교통지역 운행 제한은 별도입니다. 만약 서울 강남에서 출발해 도심에 진입했다면 35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겁니다.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공회전과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딱 걸린 운전자,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2분 이상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차량 배출가스도 불시에 검사합니다. 가속 페달을 몇 차례 밟자 곧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저감차를 다뤄도 청소 자주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청소를 누가 해주냐고요? 본인이 가서 해야 됩니다. 비산먼지가 많은 공사장 1,840여 곳은 공사 시간을 단축 조정했습니다. 또 살수차를 운영하고 흙더미에 덮개를 씌우는 등 조치했습니다. 의무사업장이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시내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570여 곳은 전면 폐쇄되거나 이부제를 시행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며칠 새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산둥성 일대가 초미세먼지와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어젯밤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인근의 허베이성, 텐진, 산둥성 일대에 심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덮쳤습니다.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제 대부분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 밤사이 서풍을 타고 어젯밤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0시 현재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243으로 가장 나쁜 6단계 바로 아래 5단계입니다. 텐진은 230,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산둥성도 칭다오 239, 진안 244로 베이징과 비슷하고 옌타이는 305로 가장 나쁩니다. 어제 중국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와 먼지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고속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은 대기가 정체되고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난방용 석탄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겨울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4% 정도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를 감안해 석탄 난방의 대폭 축소나 공장 가동 중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기버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물론 소음도 적고 승차감도 좋지만 충전시설과 같이 관련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네, 이를 고려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전기버스 충전시설을 만들고 전기버스 확충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부 시내 버스 노선에 투입되고 있는 전기버스. 경유로 달리는 일반 버스와 달리 소음이 적고 승차감도 좋지만 가장 큰 장점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때는 더욱 도입의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충전시설 등 관련 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차고지에 들어와서 충전을 이렇게 시킬 때는 좀 작을 때는 많이 대기 시간이 있어서 좀 불편했었는데 수원 공영 차고지에 새로 문을 연 무공해 전기버스 충전소. 수원시유지에 환경부와 시내버스 업체가 자금을 대 마련했습니다. 전기버스 한 대를 70분 만에 완전 충전할 수 있는 장비 48대를 갖추고 있는데 장비 한 대당 2개의 충전 라인이 있어 모두 96대의 버스 충전이 가능합니다. 소리가 따로 소음이 안 나니까 승차감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또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유지 3,400제곱미터를 충전소 부지로 제공한 수원시는 앞으로 3년간 전기버스 1,00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230대가량의 경유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유버스 한 대가 미세먼지 배출이 39kg가 넘습니다. 이것이 전기버스라 하면 하나도 없는 거죠. 경기도도 오는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매우 미흡해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 등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6.75점을 얻어 조사 대상 58개 나라 가운데 5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데다 2030년 중장기 목표도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2도시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고 평가됐기 때문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스웨덴과 덴마크가 각각 75.77점과 71.14점으로 최상위권이었고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18.6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 평가에 참가한 환경운동연합 이지연 에너지기후국장은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에너지 요금과 세제 개편을 통해 비효율적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직접 전환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그동안 촉매 반응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산화탄소의 직접 전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전환 반응에 쓰이는 철과 구리, 칼륨 촉매에서 구리와 칼륨의 역할을 확인하고 각 촉매 성분의 적절한 양을 찾아내 최적화된 촉매를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촉매를 직접 전환 공정에 적용했더니 이산화탄소의 휘발유 전환율이 2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전환 공정은 저온에서도 반응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전환율을 상용화 수준인 4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불이 나면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위급 상황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하철 계단과 통로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불이 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녹색 유도등이 위험한 곳을 피해 대피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AI,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승객을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화재 대피로 안내 시스템입니다. 진흥화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화재 상태를 감지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가장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승객들을 대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에 설치된 30여 개의 사물 인터넷 센서가 온도와 일산화탄소, 연기 농도 등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찾습니다.
이 정보는 모니터와 천장에 설치된 130여 개의 레이저 표시기로 전달돼 지하철 바닥에 녹색 대피로를 표시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특히 대전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손잡고 연구비를 지원한 협력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AI를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뭐 도시철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듯 하고요. 뭐 백화점이든 아니면 대형 건물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기술은 기업에 이전돼 곧 사업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날씨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명곡이나 명작들도 날씨의 영향으로 탄생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과거 예술인들의 삶과 날씨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이 온화한 기후의 사람들은 좀 성격이 외향적이고 감정적인 성향이 짙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처럼 날씨가 사람들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요. 예술 활동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날씨가 사람들의 그 기질을 바꾸는 아주 좋은 예는 미술에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북유럽 또 이탈리아 미술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 물체의 빛의 효과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작가들의 그림이 아주 매우 밝은 것은 기후적으로 결정된 기질의 차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이탈리아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이쪽은 라틴계 민족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기온이 높고 빛이 풍부한 곳에 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좀 낙관적이고 감성적으로 기질이 변하면서 예술적인 일에 탁월함을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온도가 낮은 북유럽으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근면하고 인내심이 강하고요. 감정적인 면은 좀 둔감한데 또 성격도 냉담하다고 하죠. 좀 이성적이군요. 네네. 이것은 저 추리연에서 집안에서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서 철학과 같은 분야에 아주 탁월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네, 뭐 독일에서 철학이 발달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뭐 어떤 미술이 발달한다. 이것도 기후의 영향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모르는 분이 없죠. 빈센트 반 고흐 유명한 이제 화가도 집안에서만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날씨의 영향이라고요. 네, 후기 인상주의 대표적 화가인 고흐 또 고갱 이 두 분은 1888년의 겨울 프랑스 남부 아를르에 있는 노란 집이라는 불리는 작업실에서 2달간 함께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화가들이 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창작하고 생활하는 것을 꿈꿔왔거든요. 이제 반 고흐가 그랬는데 반 고흐가 이제 평소 존경했던 화가가 고갱입니다. 고갱을 갖다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남프랑스 도시 원래 아르는요 지중해성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에 300일 이상 아주 맑은 날입니다. 태양이 아주 장렬하는 곳이죠. 근데 이때 이들이 함께 생활했던 11월 초에서 12월 23일 사이에 무려 20일 넘도록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비에 갇혔던 이들은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에 몰두하면서 처음에는 서로의 모습도 그려주고 자화상을 서로 그려서 헌정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서로의 작품에 간섭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특히 계기가 된 것은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에 대해서 고흐가 비난을 퍼부으면서 둘 관계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로 악화가 됐고요. 급기야 고흐는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버리는 발작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죠. 물론 고흐랑 고갱이 워낙 성격 차이가 커서 생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날씨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자, 그런데 비극적인 자해라는 결말을 맞았던 고흐와는 달리 기상이변 덕분에 세계적인 공상과학 소설이 탄생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15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 탐브로 화산이 폭발했어요. 1만 년 이래 아주 가장 강력한 폭발로 1,400억 톤의 분출물이 성층구까지 치올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산재 또 황산 입자가 태양빛을 가리면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한 3, 4도 정도 떨어졌고요. 여름에도 뭐 폭설이 내리는 이런 날씨가 벌어졌죠. 여름에 폭설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 1816년엔 유럽과 북미에서 여름이 사라져버린 아주 기괴한 해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16년 여름에
영국의 두 낭만파 시인이죠. 바이런, 셸리. 바로 이 사람이 그 스위스 제네바의 디오다티 별장에서 함께 지냅니다. 근데 그의 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같이 아주 네. 매우 춥고 비가 쉴 새 없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일행은 별장에 이제 갇히게 되었죠. 네. 그런데 일행에는 이제 바이런의 주치였던 존 폴리도리 또 셸리의 부인인 메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째 집에 갇혀 있던 이들은 음산한 분위기에 어울리는 괴기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잘 써졌을 것 같아요. 바이런은 이제 흡혈귀에 관한 내용을 쓰다 말았는데 그 대신 그의 여름에 실제로 일어난 기상 이변과 암울함을 표현한 시 어둠을 남겼고요. 예. 또한 으스스한 날씨에 갇혀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들 후에 드라큘라 백작, 프랑켄슈타인 네. 등으로 발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네, 이게 예상치 못한 기상 이변 당시 사람들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겠지만 네, 무섭고요. 네, 덕분이라고 해야 될지 때문이라고 해야 될지 네, 명작이 탄생하게 됐는데 또 최악의 날씨 때문에 발생한 또 생겨난 탄생한 작품이 있다고요. 날씨 때문에 탄생한 명곡이 있죠. 안토닌 드보르작. 네. 신세계의 고향으로 아주 유명하죠. 신세계로부터. 예. 드보르작은 원래 이 체코 출신으로 미국에 왔다가 그의 대표적인 교향곡인 9번 신세계로부터를 작곡을 합니다. 네. 아마 되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유명한 같은데요. 곡이죠. 네, 그렇죠. 혹시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 이거 우리 흔히 조스 영화에 나오는 빠밤 빠밤 약간 음산한 느낌이 나는 것 같고, 네. 네, 좀 극적인 신나지 느낌이 나는 않아요? 것 같아요. 네. 폭풍 전야 느낌도 나고요. 네.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네. 원래 이게 이제 드보르작이 미국에 왔을 때 블리자드라고 불리는 최근에 이제 게임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게 예. 아니죠. 원래 블리자드는 아주 강력한 폭풍설입니다. 바람도 강하고. 근데 이 블리자드를 만나는데요. 블리자드는 이제 북극 지방으로부터 내려오는 한파 또 강한 폭설 또 바람 이런 걸 뜻합니다. 근데 이게 블리자드가 미국 동부 지방을 강타하면은 예전에 일주일 이상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예. 뭐 최근에도 올해 초에도 미국 동부 지원 연방 정부가 셧다운될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블리자드가 발생한 미국 동부 도시들은 눈 속에 파묻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고요. 예. 이런 날씨로 인해서 미국 동부 지역의 집마다 지하실에 감자라든가 이런 비상식량을 챙겨 놓습니다. 동부 지역의 교통이 이제 두절되면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버리게 된 드보르작은 열흘 동안 네. 하루에 감자 한 개씩 딱 예. 먹어가면서 예. 대작 신세계로부터를 만들어냅니다. 드보르작은 창밖으로 보는 강풍과 혹한과 폭설을 보면서 희망을 작곡해 나갔다고 하는데요. 대작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갇힌 공간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인정과 배려가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 설명을 듣고 앞서 들었던 신세계로부터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막 폭설이 내리치는 그런 상황이 연상이 네. 됩니다. 자, 이처럼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역설적에게도 최악의 날씨, 기상이변 때문에 탄생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또 미세먼지나 추위 때문에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을 좀 선호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실내에만 있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요즘 같은 겨울에는 우울한 기분을 겪는 이제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게 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멜라토닌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줄어들고요. 우울한 증상이 유발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정서적인 요인보다는 일조량에 따라서 변하는 신체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요. 네. 따라서 야외 활동을 좀 통해서 햇볕도 쬐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요즘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은 후대에 어떤 작품을 남길지 궁금하긴 한데요. 네. 부디 좀 어둡고 칙칙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4차 산업혁명 정책센터가 대전 카이스트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책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와 정책 개발을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13개 기업 가운데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피해자 일부가 사용한 제품을 만든 원청 및 하청 회사 13곳을 방문 점검한 결과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자사 제품으로 천식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기업 역시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는 384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기업에 제품별 피해 현황 등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오리털 점퍼 롱패딩이 보온성은 대부분 우수하지만 옷 무게는 최대 500g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아이더, 네파, 밀레, 블랙야크, K2 등 인기가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 롱패딩 가운데 40만 원대 제품 10개를 골라 시험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보온성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우수했습니다. 롱패딩을 입었을 때는 일반적인 거위털 점퍼를 입었을 때보다 두꺼운 스웨터 하나를 더 입은 정도의 보온력을 유지했습니다. 거위털이 얼마나 옷감 밖으로 빠져나오는지 보는 시험에서도 모든 제품이 산업 표준에 적합했고 유해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자가 달려있을 경우 옷 무게는 노스페이스 제품이 1.07kg으로 가장 가벼웠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품이 1.6kg으로 가장 무거워 500g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자세한 롱패딩 품질 비교 정보는 행복드림 사이트의 일반 비교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걱정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하면 먹지 않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손님들이 꺼릴까 봐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내놓은 일부 횟집이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산지 표시에 참돔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물어보자 횟집 주인은 일본산이라고 실토합니다. 안 갑니다. 여름철에는 일본산이 살이 좋아요. 가리비와 멍게 등을 파는 다른 횟집에서도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올 때는 항상 보면 표기를 해놔서 저걸 해놓는데 제가 그때 빨리빨리 달라져서 이게. 부산시 특별 단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횟집은 8곳. 일본산이지만 원산지 표시를 아예 지운 곳은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그 수산시장하고 큰 대형업소 횟집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시행했고 10년 전 원산지 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됐던 한 수산물 시장에서는 입점업소 28곳이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양식 환경 등이 달라서 수산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양식 참돔은 일본산의 경우 붉은색을 띠지만 우리의 경우는 검은색을 띱니다. 가리비는 크기와 모양, 색깔 모두 차이가 있어 구별이 쉬운 편이고 멍게의 경우는 전체 모양과 돌기가 분포한 모양으로 구별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이런 차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전 세계의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광장에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색색의 불빛이 선보이는 현란한 애니메이션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LED 전구 8만 개로만 이뤄진 친환경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전구를 밝히는 데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만 쓰였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베지 않고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이번 크리스마스엔 밀라노의 트리를 떠올리며 환경에 대해 생각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한 수족관.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잠수부가 물속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개와 소라, 불가사리로 꾸민 트리가 신기한 듯 물고기들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번엔 독일 뮌헨의 한 수족관입니다. 하얀 수염이 풍성한 산타클로스와 흰 날개가 달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물고기들은 신기한 듯 산타클로스와 천사 주변을 맴도는데요.
가족적 간의 유쾌한 이벤트로 좁은 곳에 갇힌 물고기들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동유럽 국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입니다. 사방에 안개가 낀 듯 뿌연 미세먼지가 자욱합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도시 전체가 두꺼운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사라예보는 지형 특성상 세계에서 대기질이 가장 안 좋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배출가스 규제가 적고 노후차들이 많다는 점도 사라예보의 대기질에 영향을 줍니다. 이 같은 심각한 대기오염이 계속되자 최근 사라예보주 정부는 시민들에게 실외 활동을 자제하기를 권고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에서 추출한 성분이 난청과 이명 증상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와 경희대, 가천대 공동연구팀은 아보카도 오일 추출물로 만든 약물이 난청과 이명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청각 기능이 떨어진 쥐에 약물을 투여한 결과 귀 속 달팽이관과 연결된 유모세포의 회복 수치가 높아졌으며 청력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약물이 유모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해 난청과 이명 증상의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 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흔히 축농증이라고 부르는 부비동염인데요. 감기와 구별이 어려워서 대부분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부비동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동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같은 겨울철은 비염이나 부비동염 환자들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계절이죠. 네. 부비동염, 우리에겐 축농증이라는 말로도 익숙하긴 하지만요.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부비동은 코 주위 머릿속 빈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예. 사실 빈 공간의 역할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들여 마시는 공기에 습기를 더해주거나 코 안에서의 압력 조절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부비동염이란 의학적으로 부비동 내부를 덮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공이 막혀서 부비동에서의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분비물이 부비동에서 코로 배출되지 않으면 부비동의 점막이 부으면서 염증이 생기고 또한 배출되지 못한 분비물이 고이면서 코막힘이 더 심해지거나 염증이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네, 요즘처럼 건조한 겨울철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비동염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부비동은 점액을 분비하는데요. 그 점액은 코 속이나 부비동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크기 이물질들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게 도와줍니다. 예. 부비동 점막에 존재하는 섬모라는 작은 털 같은 것에 의해 코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연공이 열린 상태나 섬모의 운동, 점액의 끈적한 정도 등의 이상이 생겨 점액이 정상적인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부비동염이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치아 감염이나 급작스러운 기업 변화, 외상에 의한 물리적인 손상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자연공이 막히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부비동염은 대부분 비염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비염 없이 부비동염만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코 부비동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코 부비동염을 줄여서 흔히 부비동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부비동염의 주된 원인이 바로 비염이군요. 네. 자, 그런데 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이 부비동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비동염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증상들이 따로 있을까요? 부비동염은 일단 일반적으로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급성 부비동염은 주로 감기를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아서 시작되고 증상이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합니다. 주로 고열과 코막힘, 콧물, 코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는 후비루, 부비동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증상이 심한 경우 부비동에서 끈끈한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오고 윗니 부위에 치통이나
얼굴에 심한 통증과 국소적인 열감이 생기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거나 자꾸 재발하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하고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많고 코막힘, 하얀 콧물이나 누런 고름 같은 콧물, 기침과 함께 이통, 치통 등이 동반됩니다. 간혹 두통이 발생하거나 냄새나 맛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열이 나는 것은 급성 부비동염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일반 분들은 이게 감기인지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 좀 증상이 좀 비슷해서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사실 세 가지 질환의 증상이 모두 비슷해서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감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으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하며 대개 휴식을 취하면 좋아집니다. 비염의 경우 특정 계절이나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 등 이런 세 가지 증상이 발생하고 전신 증상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부비동염으로 인한 콧물은 대개 누렇거나 녹색을 띠며 냄새가 심합니다. 감기 초기나 비염으로 인한 콧물은 대체로 맑고 물처럼 주르륵 흐른다는 점에서 부비동염으로 인한 콧물과는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염 환자분들도 그렇고요. 보통 비염에 좋은 음식 하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네. 부비동염에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화차나 우엉차, 도라지, 고구마, 양파 등이 대표적이고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의 자연식을 섭취하는 것,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셔서 면역력을 높이시거나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스턴트 음식이나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 방부제가 들어가는 음식 등은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짠 음식을 좀 피하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물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부비동염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부비동염은 1차적으로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가 우선이고요. 생리시험수를 이용한 코 세척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고름 같은 콧물이 개선돼서 색이 얇아지고 점도가 점점 묽어지며 차츰 양도 줄고 코 안의 공기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또는 환자의 통증이 심해서 내과적 치료로 조절이 어려운 경우 등은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염증이 있는 부비동이 막힌 자연공을 열어주거나 인위적으로 확장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부비동 분비물의 배출을 쉽게 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윗입술을 들고 입안으로 절개해서 상악동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약 10여 년 전부터는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돼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수술은 내시경을 이용해 수술합니다. 모든 수술적 조작이 콧구멍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상처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비동 치료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으시고 현재의 몸 상태에 따른 치료를 의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치료법 중에 수술적 치료 말고 앞서 말씀하신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하는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분들이 어떻게 그냥 넣어서 하면 되는 건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코 세척, 다른 말로는 비강 세척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보통 수돗물 같은 일반적인 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쩌한 적절한 소금기가 있는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생리식염수라든지 그 세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들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실 것은 보통 한 2, 4회 정도를 하게 되는데 너무 차갑게 하신다든지 너무 세게 하시면 중이염이라든지
불편함을 야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하시는 것이, 그리고 미지근하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이런 보조적인 치료나 약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그럼 부비동염 예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식염수 등을 이용해서 코를 세척하게 되면 이를 통해 코 속에 이물들이 제거되고 코 안의 점막이 축축하게 유지돼서 부비동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코 속을 자극하거나 부비동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오염된 공기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강한 향이나 화학약품, 먼지, 담배 연기 같은 외부 자극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기를 자주 하시거나 공기청정기를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알레르기나 감기로 인해 비강이 부으면 부비동염에 걸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한번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게 뭐 감기인지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 구분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뭐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방법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 환기나 뭐 알레르기 검사까지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620만 명에 달합니다. 부비동염을 방치하면 눈이나 뇌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감기가 쉽게 낫지 않거나 누런 콧물 등의 이상이 몇 주간 지속될 경우에는 부비동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평상시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도 하루 3번 실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